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듬어서 저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만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들으셨다면 꼭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까? 특검 조사 시에 이런 거 안 보여주던가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비전시 계엄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 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회 인물 정다은 의원 그리고 이명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담긴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이번 윤석열에 대한 형량과 선고양은 다른 공범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것이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 선고 형량이 정해지면 윤석열에 대한 처벌의 양이 향후에는 윤석열이 가장 믿는 구석이었던 김용현에 대한 그리고 무기징역 구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내란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이 공범들이 이탈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이제 최순실 박근혜 재판 때도 마찬가지 경우로 흘러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서고 있다는 걸 모두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보고 후련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보면서 그 양형 설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그런 구형이 단죄로서 충분치 않았을 수 있다는 그런 접근과 함께 그게 결국 재발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접근들 충분히 유익했고, 그리고 감형 사유가 불분명하다. 네. 그리고 양형 이유는 충분하다. 그래서 근거 있는 지금 구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판단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선고 내용에 따라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번 피고인이잖아요. 네. 이 단계적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범들이 많은 구형을 받았다 혹은 많은 선고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공범들은 이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이제는 이탈되는 진술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최고형으로 정해진 만큼 그 다음에 공범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최고형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정다은 의원께서는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히셨어요. 오늘도 이제 시작하신 거죠? 네, 오늘 첫날인데 사실 제가 윤석열 위자료 소송을 최초 소송을 네, 추진을 맞아요.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민변에서 8년차 변호사로 일을 예. 하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지기현 재판부의 침대 재판 이런 유례 없는 재판 진행을 지켜보면서 감정이 남달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선고 구형이 있긴 했지만 이게 무려 406일 만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정치인의 또 임무라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신 분노하고 싸우고 이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 날까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민분들도 많이 힘을 실어주실 것 같고요. 날씨가 추운 만큼 좀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행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리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태만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도로검찰청 네.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어떤 의견이세요? 그 여당에서도 당연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네. 개혁안에 대해서 그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그 명확하게 담기지 않은 걸 보고 비판을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국무총리께서 김인석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폐지는 기본 원칙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지고 바라보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를 적극 수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수렴하라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었죠. 네. 사실 검찰청이라는 것을 간판을 띄거나 조직을 해체하거나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검찰청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는 이유가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권한을 어떻게 분배해서 재분배할 거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안에 따르면 이 논란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방증하다시피 검찰추진개혁당 자문위원회 총 16분인데 검찰 출신이 아닌 변호사, 뭐 법학 교수, 뭐 연구기관 이런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자로 40%가 사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순히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를 넘어서 분노를 표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개혁안이었냐에 대해서 평가가 남아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적인 요구 사항이었고 정부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져야 할 텐데 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한 조정이 좀 어느 부분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반발이 이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우리 의견 수렴 해보자라고 지시를 하셨고 다만 이제 정부 발표 전에 이러한 논의들 당정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검찰 개혁안인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수사청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갈 길이 좀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혁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충분히 수용하고 수렴할 의사도 명확하게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 만큼 계속 여기에 대한 우려를 시민들께서도 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도 더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것을 예. 추진하는 부서인 검찰개혁 추진단이 네.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있긴 하지만 예. 그 구성이 대부분 검찰입니다. 그러니 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니까 네. 이런 비난으로부터 네, 자유롭지 네. 못하는 맞아요. 것이고 그래서 이 기구를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통합과 관련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이제 확실히 알았고요. 그리고 논의가 본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속도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방향은 찬성하지만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지금 짚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먼저 말씀 주시죠. 예. 마침 그 시의회에서 대응 TF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가장 주요한 논의가 지금 의원 정수예요. 시민들의 대의기구이자 또 대리인인 그 의회가 또 바로 서야 통합자치단체의 그 행정 정부를 또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지는데 지금 광주와 전남의 의원 정수가 지난주에 강수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는 광주시의회가 23 그리고 전남 도의회는 61명입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각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등가성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은 또 그 가장 작은 선거구의 그 가장 큰 선거구와의 그 인구수 예. 비율을 봤을 때 그게 2배 이상입니다. 이거는 14년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던 만큼 네. 결정된 바가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이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겠다. 마침 오늘 2차 대응 TF 회의에서는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걸
특별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네.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공청회가 있을 거예요. 그 특별법이 지금 제출됐고 그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있을 예정인데 앞으로도 광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 정수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속도전 있게 가다 보니까 시도 간에 다소 갈등이 있는 건 아니냐, 주도권 다툼일 수도 맞아요. 있고 예. 청사를 어디다 둘 거냐의 문제 있고 기존에 안고 왔었던 군공항 이전 문제 있을 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경제적 전략은 어떠나 농어촌 상생 방안은 어떤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행정과 교육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 제가 어제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네.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시장이 뽑히면 그 시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 제가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무회의라는 게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고 우리 계엄 때도 국무회의 네. 거쳤네 안 거쳤네 했을 정도로 맞아요. 엄청 중요한 기구잖아요. 네, 현행으로는 서울특별시장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 특별시가 네. 헌정사상 제 2번째 네. 특별시가 된 만큼 우리 시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을 시켜야 통합시도를 추진하고자 했던 예. 정부의 목표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도 체크하고 갔습니다. 굉장히 짚어볼 만한 네. 문제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런 권한들이 정립이 되는 게 결국 많은 부분들에서 있는 그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 제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녀왔는데 네. 여기에서 당장 우려가 있더라고요. 광주에선 농민수당을 60만 원씩 주는데 전남도는 농민공익수당을 7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켜 가고 또 화합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도 그리고 의회의 의결 그 정족수를 예. 맞춰가는 것도 예, 하나의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도 계속 있어요. 주민투표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은 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통합에 대한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확고하게 지역 균형 발전 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이 현 시도지사 역시 현역 지방선거 앞두고 현역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지금 대승적인 결단을 한 결과 이 초래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당연히 현실적으로 주민투표 이외에 더 확실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비교 형량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우선시할 거냐 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응 TF에서 논의할 때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좋겠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공직선거 60일 이전부터는 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속도전의 주민투표 역시도 굉장히 급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가부를 결정하는 그 의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수기의 과정이고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투표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광주와 전남이 둘 다 치렀을 때 40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억을 오히려 주민들께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에 더 투자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네. 또 구사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민투표를 하냐 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주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예. 이렇게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 통합과 더불어서 파생된 여러 과제들을 이 지자체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공약하는지도 예. 지방선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또 시민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주항공 참사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항공기 충돌할 때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이 생존했을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정다은 의원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참사 관련 조사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새로운 국면을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정부 보고서라는 게 이 사고의 진상규명을 하는 주체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공식 용역을 해서 받아놨다가 지난해 3월에 받아놨다가 공개를 안 하고 있었던 보고서를 네. 국회의원이 입수해서 받아보니 사실은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다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중간 보고를 하면서 조종사 과실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몰아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깜깜이 조사로 인해서 진상규명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유족회에서는 우려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계속 독립시켜야 된다 사조위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인데 이런 것이 실제로 확인된 이상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 책임자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데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어떤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정확히 해야지 그 기구를 설치할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짚는 계기가 되어서 신속한 진상규명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지금 본회의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되면 네. 독립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의회 인물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 의원, 이명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